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작한 정준이의 논이 벌써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될 5가지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논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떤 시선으로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저만의 시선을 여러분들만의 견해와 부딪혀보는 실험. 앞으로 한 계절 정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 5번째 쉼표를 찍는 정준이의 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삶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의 삶 속에 점철된 고뇌와 사랑을 읽어야 한다. 매일매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노동자의 죽음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전태일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평생을 주린 창자가 차도록 밥 한 끼 포식해 본 일이 드물었으며 죽을 때까지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지만 그의 죽음만은 세상에 알려졌고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얼음처럼 굳고 차디찬 현실을 뚫는 불꽃이 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노동운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고 죽었다는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우리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전체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간 이하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침묵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노동 문제가 신문, 잡지, 지식인들의 대화, 학생과 노동자들의 항의의 목소리 속에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전태일 여사의 죽음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 고 조영래 변호사가 1976년에 적은 글입니다. 그로부터 반백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죠. 공장 프레스에 끼어 평생 구분팔로 살아왔던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취임했고 바로 그 대통령이 현직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명을 받던 날에도 기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과 기관사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서 강조하는 광경이 생중계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시간에도 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잠을 위해 밤새 돌아가야 하는 보일러, 불금을 즐기는 이들의 컴퓨터 게임기와 드라마를 몰아보기 위한 텔레비전,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이들을 밝혀주는 등불을 위해 김용균 씨는 발전소가 잘 돌아가게 살피고 있었죠. 입사 3개월밖에 안 됐던 이 청년 노동자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기계를 잘 관리해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석탄을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고 탄가루와 이물질을 씻어내린 물의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하고 석탄을 운반하는 벨트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전에 차질이 생기니까 추운 겨울에 배수관이 막히면 동파될 수 있으니까 그는 70m 높이의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쉬는 시간 없이 분주히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원칙은 2인 1조지만 혼자서 일을 해야 했던 이 청년, 밤 늦게까지 팀장과 통화를 한 후 한참 시간이 흘러 11일 새벽 3시 20분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채 말입니다. 24세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50년 전 청년 전태일의 죽음처럼 세상에 빚을 남겼습니다. 안전관리의 책임을 묻는 원청사업자에게도 물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촉발했고요. 김용균 법이라는 별칭을 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았던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 이어졌죠.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의 죽음보다 먼저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 읽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비록 죄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청년 김용균의 죽음을 꼼꼼히 읽어내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킬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도 유족과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이른바 경영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사람들 저는 정말 자주 만나봤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했지만 본심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겠죠. 현장 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해도 귀찮다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등 이른바 안전경시 문화가 근본 문제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식한 노동자들이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마냥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SBS가 2021년 김용균 씨 사망 3주기를 맞아 산업재해 사망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요. 사망자 133명에 대한 판결문 131건에서 법의 심판대에 오른 332명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8개월 이내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유일한 예외가 징역 1년이었는데요. 바로 그 1년 전 사업장에서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체 판결의 62%는 벌금형이었는데요. 그마저도 평균 654만 원의 배상액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 평균 654만 원이고 어차피 집행유예로 끝날 문제라면 누가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돈을 들여 안전장비와 조치를 강화하는 데 쓰겠습니까? 김용균 법을 이끌어낸 그 죽음에 대한 판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확정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산업발전과 대표에게 무죄, 기타의 원하청 임직원 10인에게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유죄가 내려졌지만 모두 감경된 벌금 그리고 집행유예였습니다. 아무리 김용균법 제정 이전에 약한 법률에 의해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노동 형태를 가진 발전소에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추락사고, 폭발사고, 질식사고, 온열사고.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올해 6월 똑같은 형태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 노동 현장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미겠죠. 죽음의 규모나 형태 그리고 사회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죽음이 건설 등 특정 노동 현장,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게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기 위해 노동하지 않겠지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노동해야 하는 현장에 그곳이 아니고서는 피할 곳 없는 이들을 몰아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과 기관사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노동을 조금이라도 더 중시하는 정당들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태일 평전 개정판 서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속으로 되돌아가 그 안에 살아있다. 아들이 죽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세월을 하루같이 병약한 체구로 이끌고 노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모든 잔악한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 이소선 씨. 이분은 후일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그때 전태일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계셨다면 지금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가 있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노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는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말씀드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그리고 현재 김용균 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미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하게 된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혼자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또 모시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으셨고 그 뒤로 거의 7년인 지난 지금 시점 어떠셨습니까, 그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빨리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용균이의 죽음이 본인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 누명은 벗겨야 되겠다.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걸 붙들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 누명을 벗겨야겠다.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대법원 판결 결과 나오셨을 때 사실 그 어머님 표정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봤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까지 이어졌었잖아요. 그 재판 결과를 들었는데 원하청 사장들 다 모두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예.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묻기엔 너무 약하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예. 그거 듣고 우리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게 이 정도로 안 좋구나. 우리의 힘이 노동자들의 힘이 너무 약하구나. 그때 예. 깨달았고 또 한켠에는 또 이 한 사람만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전부 다 이런 상황이니까 법을 다시 제정해서라도 예. 우리나라 이 잘못된 이 사고 방식이나 이런 행태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네. 사실 김용균 씨는 그 뒤에 바뀐 그래도 법들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신 셈이지만 본인에 관련된 재판은 사실 그 개정된 그래도 좀 더 강화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판사들이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재판에 또 자주 가셨을 테고 우리 사회의 그런 사법 체계라든가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구의역 김군 판례를 보면 거기는 구산암법이라도 그 원청 사장이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저도 힘을 내서 저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었는데 역시나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구나. 예. 뭔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있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예.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법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이제 말씀을 또 대표님이시니까 나눌 텐데 약간 더 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라든가 보면은 이제 민가협, 육아협 이래가지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거나 딸을 잃었거나 이런 분들이 어머님들이 참 삶에 사는 형태 자체가 그냥 바뀌어 버리셨거든요. 애초에 뭐 자식들이야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처음엔 아마 말렸을 텐데 그 위험한 데모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거나 뭐 의문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똑같이 규명도 하고 아예 그냥 투사가 되어 버리신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신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가정을 중시하고 우리 가정의 안이나 이런 것들을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애를 잃고 몰랐던 사회를 겪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어두운 면이 많구나. 예. 한 해 수천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는 이런 경제 발전은 10위권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나게 죽고 다치고 이게 경제 발전 이걸 기반으로 경제 발전하면 뭐 하냐. 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고 되게 이것이 너무 끔찍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사실 이런 재단
법인 재단, 그러니까 사단 법인이잖아요. 이 재단의 대표를 맡는 게 아무리 아드님의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살아오신 그런 이력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제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산재 사망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유족들을 손잡아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겠다. 예. 대표라는 직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만이 갖고 있는 김용규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안을 제대로 밝히고 예. 또 행동으로 또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이 김용준 재단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예.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가정만 중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 5.18 민주화운동 유족분들이나 예. 이런 투쟁하신 아버님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겪다 보니까 투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180도 달라졌어요. 네. 제 삶도 지금은 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야지 우리 각 가정들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그 재단에 이제 그 붙어 있는 말이 비정규직이 이제 없는 사회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일을 하는 그 노동 현장을 위한 재단이잖아요. 네.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데 각각이 또 이제 붙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노동 현장을 보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다 보니까 너무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고 살고 예. 상시 그 해고 우려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원하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원청의 귀에 하청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예.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착복당해도 월급을 착복당해도 얘기할 수 없으면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청은 약한 존재라 원청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한 것도 용균이하고 되게 관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 예. 네, 용균이 동료들이 28번이나 그 시정 요구를 했지만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대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때 원청이 시정 요구가 됐다면 용균이는 어쩌면 죽지 않았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통과되는 거 보면서 되게 막 집에서 소리내서 막 예. 울었어요. 예. 예. 다행이다. 너무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무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참 여러 번 올라갔는데 막 거부권 당하고 그러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여러 저항을 뚫고 이제 이번엔 드디어라도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면 아드님이 그렇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그 선배폭탄 때문에 그렇게 예. 힘들지 않아도 되고 또 비정규직이 없으면 이제 원청이 다 관리하면 이렇게 안전도 되게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두 가지 지금 재단에서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두 가지가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청, 그러니까 하청에 계신 분들도 노동자분들도 자 원청이 신경을 제대로 써라. 예.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정 조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슨 이제 그 파업에 대해서 저쪽이 보복하는 그런 손배사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 내 가지고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 바로 원하청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란봉투법까지 와서 이제 결국 패키지로 완성이 되는 그런 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럼 이제 바로 이 비정규직 체계 그리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는 위험한 일들은 죄다 자기가 안 책임지는 하청들한테 돌려버리고
하청 쪽에서는 아예 안전조치는 신경도 안 쓰는 이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더 위험은 더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이번에 김용균은 1차 하청이었고 김충현님은 2차 하청이었고 예. 그렇게 용균이가 특조위로 인해서 발전오사가 다 이렇게 안전조치 하게끔 예.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이 멀어지다 보니까 예. 이게 그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균 씨는 이제 1차 하청이었었던 거고 또 돌아가신 김충현 씨는 2차 하청.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화실은 더 돈도 줄어들고 받는 돈도 줄어들고 더 위험해지고 안전조치는 더 안 되고 이런 식의 예. 문제들이 이제 예, 생기는 예.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자기네들 원청들은 우리 안전조치 하라고 했다. 그리고 돈도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하는 예, 거죠. 맞아.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는 이 또 하청 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냥 파견해가지고 사람 파견해서 돈 버는 데만 시간이 돼 있으니 점검도 안 하는 거. 이 돈을 안전조치에 쓸 리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였고. 이게 이제 김용균 씨의 죽음이나 김충현 씨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구조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추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네,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기사 보면서 놀랬던 게요. 원래 서부발전에서는 나는 그 김용균 씨 같은 사람 이제 일할 수 있게 500만 원 넘게 줬다. 근데 정작 김용균 씨는 200만 원 약간 넘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제 받았던 건데 그게 그나마 1차 할청이라서 그 정도 받은 거다.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1차 하청이면 그냥 만약에 하청이 없을 경우에는 520만 원 받아야 되고 예. 하청을 이제 1차 하청은 이제 반을 그 하청이 짜라. 앗아가니까 예. 월급이 그렇게 60%를 원청 그 하청이 뺏어가는 중간자가 예. 떼가고 40% 그러면 정도. 또 밑에 또 재하청을 주게 되면 또 떼게. 소개비가 또 20%인가 그렇게 떼어가고 뭐 이런 예. 식으로 하청이 내려갈수록 월급은 더 적어지고 예. 위험은 더 많아지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엄청 없어지고 그렇겠죠. 네. 예. 자기가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면 노조 이용해서든 뭐든 간에 시정 조치 요구 바로 다. 우리나라 실정이 노동조합 가입했는 프로수가 13%밖에 안 되니 예. 나머지들은 노조가 있어야 그래도 힘이 있고 그런데 노조가 없다 보니까 더 열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그냥 불현듯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원청 하청 구조에서 하청 쪽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만나 보시거나 뭔가 이제 사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막 돈을 떼가면서도 안전 조치까지 안 하는 그 뭐 나름의 변명들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말하고 싶지만 예. 이거 불합리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항상 상시 그 해고 우려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 없다. 말해서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 해고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 노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예. 그 하청 고용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마우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 한 다음에 뺏어 먹는 그런 예.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이 구조가? 저는 사실 제가 그 일을 안 해봐서 더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청은 하청을 주었을 때는 예. 자기네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냥 권한하고 돈만 자기네들 가져가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근데 하청을 주는 순간 하청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청한테 눈치를 안 볼 수 있냐? 전혀 아니고 다 원청이 시키는 대로 보면. 다 거의 제가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예. 그 불파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예. 심각한 게 불파임에도 불파인지 모르고 그 비정규직이 일하거든요. 아, 자기는 이제 불법 파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업장에 가 있는 예. 거죠.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불파 소송을 발전 그 KPS에서 했는데 승소를 완승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원하청이 같이 일이 분리가 안 되고 분리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분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불파 하나의 큰 증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실 알고 보면 원청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청에서 다 지시해요. 그런 것도 다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파 조건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일하는 곳 다니는 데마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그냥 노조 있는 데만 저렇게 그 지식을 알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 쪽에는 아예 그게 불파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사실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당신이 시키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식으로 처벌하지 말고 당신이 나를 직접 고용해라. 그리고 안전조치까지 당신들이 해줘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된 게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작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그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이 자체는 그렇게 막 산업안전보건법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셨는지 뭔가 이렇게 결함이 있다라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빈소로 갔는데 용균이 동료들이 다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저는 뭔가 하고 해냈다는 것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용균이가 살아 있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용균이가 그 부분으로는 예방이 안 된다. 법에 접촉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철도 쪽에도 다 이런 것이 속해 있지 않다.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김용균이 김용균으로 인해서 김용균법이라고 하려면 용균이를 살릴 수 있는 법이어야 되잖아요.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이거는 용균이와 저를 다시 농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김용균법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이 원청업체가 이제 하청업체에게 안전 조치를 이제 이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강화가 된 안이긴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래서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면 마찬가지로 구제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발전사를 그러니까 용균이 동료들 살리겠다고 산업법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빠져 있으니까 저는 김용균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발전소에서 이어지는 1차 하청이나 2차 하청이나 이런 데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거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그래도 좀 어렵사리 뭐 완화된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청 최고 경영자나 이제 중간에 있는 최고 경영자도 안전조치 이행을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진전은 돼 있지만 결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함이 핵심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처벌 사례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소는 이전에 비해서 기소는 되고 있는데 다 그 법정에서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실효성 있으려면 법에서 그렇게 조금 이 법이 강하다.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기업인들이 겁이 나서라도 안전조치를 할 텐데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인들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 안전조치 제대로 해라 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조금 이렇게 다 내리고 지금 그렇게 법정에서 그냥 묶어두고 있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판례가 좀 의미 있는 판례가 좀 많이 안 쓰여서 결과적으로는 법은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현장에 있는 이런 경영자들이 이 법의 판결들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좀 안전 조치를 하자. 이런 식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노란봉투법은 어쨌든 그러니까 한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원청에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뭔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선 그래도 상당히 좀 진전된 조치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이 중처법도 그렇고 예. 그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이제 앞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재단에서도 이런 실효성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또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법은 좀 보강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과정들도 좀 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제 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책으로 하나로 예. 그 노동자들 의견을 이제 듣고자 하는데 몇백 명이 그 의견 제시를 하고 추려서 이제 100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예.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틀을 이용해서 그래도 지금 정부는 그래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부니까 네. 아마 이제 목소리를 많이 또 내시고 의견을 내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사례들 보면 참 아까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것 중에 아까도 이제 발전소에서 여전히 그 이후로도 11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김충현 씨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의 사망이 또 2차청 업체에서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참 안타깝고 허탈한 그런 심정이실 텐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저희가 그때 용균이로 인해서 특조위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중리훈련. 근데 이게 이제 공고안이 22개가 나왔는데 정규직 전환이나 이 속에는 큰 대목들이 많은데 노동자들의 실태를 바꾸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예. 그 많은 산재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결국은 우리 제도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고 판결도 사실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결합되는 동시에 경영자들이나 또는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도 좀 알아야 되고 경영자들은 안전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고 네. 다 결합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의 환경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게 그런 노동 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아마 발견하시는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중처법이 있고 산안법 개정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 의식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상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 기억 다시 제가 이제 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김민석 대표님을 저희 논 시작 첫 주에 이제 모시긴 한 건데 참 괴로운 기억이실 텐데 이제 가가지고 믿지 못할 상황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런데 그 주변의 분위기가 이 사망한 아들을 만나러 온 이 어머니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처절하게 슬픈 정말 황당할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저 하청 이사가 처음 만난 저한테 용균이 잘못이라고 했던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만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 말 듣는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갔고 거기다가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아들이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식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기 싫은 너무 끔찍한 그런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 안 좋은 현장에서 위험을 알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함
이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현장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일하면서 먼지 그 탄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위험해도 그 기계에 딸려 들어가면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데 예. 그 세워줄 사람 없이 2인 1조가 아니고. 예, 안 되는 그것도 어떻게 그럼 기계 안에 그 외항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점검을 하는데 밖에 그 안전줄이 있어요. 예. 땡겨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땡길 수는 예, 없는 예. 거잖아요. 끼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뭐하러 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를 멈출 시간이 되면 멈추려고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예.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발뺌하고 딱 오자마자 참 그 정말 죄송하고 백배 사죄에도 마땅할 때에 아드님이 돌아가신 분이 잘못했다라고 어머님한테. 아니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 죽음의 그 원인이 아들한테 있다고 예.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뻔뻔하고 게다가 또 이제 설비를 봤더니 내 자식이 나보다도 더 힘든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나 가슴이 메워지셨겠어요. 정말 그 3달 동안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예. 모르고 있었다는 그게 정말 밥 먹었던 거 3달 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고용된 지 3개월 차였었던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너무 발전 현장이 각자가 일하는 구역이 다 달라요. 넓은 구역인데 그러면은 이 소리가 엄청 큰 상황이고 그럼 근데 아무도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그 애가 없어져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네. 한참. 그래서 3시간 만에 네. 애를 찾았어요. 3시간 반 만에. 네. 거기다가 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네. 근데 119 안 부르고 위에다가 먼저 전화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전화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도 그냥 바로 윗상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또 윗사람 이게 한밤중에 잘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3시. 예. 그러니까는 이거 처리하는 것도 내려와야지 처리할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애가 진짜 아침 7시 돼서야 이제 구급차가 와갖고 데리고 갔어요. 부모로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을 먼저 조치하지도 않고 그냥 윗사람한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럼 야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선 결국 나온 게 7시에 아이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에 낙탄을 실어 나르는 그 포대가 있어요. 큰 포대가 있는데 애를 거기다 시신을 거기다가 처리하라고 그랬대. 용균이 동료들한테 그것도. 네. 떨어진 탄 그냥 모으는 그냥 넝마 같은데 이게 의식이군요. 그 현장의 의식이라는 게. 그 현장의 의식이 아니고 윗사람들의 의식이죠. 윗사람들의 의식이겠죠. 예. 예. 정말 내 자식이 그런 취급 당했다는 게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해요. 네. 게다가 뭐 안전 장치라고 해놓은 게 사실은 쓸모가 없는 장치들이었어요. 예. 예.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지 않은 거죠.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28번이나 시정 요구를 용균이 동료들이 그 용균이 사고 난 자리까지 네.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원청이 묵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원청이 직접 고용 안 하니까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은 언제 없어져도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프리랜서나 또 일용직, 뭐 가짜 사장, 이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법의 적용을 하나도 받지 그렇죠. 못해요. 예.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여기는 더 위험하고 산재 사고 40%나 여기서 발생해요. 예. 그러면 이게 프로수로 엄청나게 큰 거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루빨리 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예. 이 사람들이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국민 누구라도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산재 사망이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그것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응원하고. 예. 막 이렇게 들을수록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예. 지난 6, 7년간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많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제도는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대표로서 또 용균 씨 같은 분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께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용균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용균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엄청 많았고 또 앞으로도 이걸 막지 못한다면 꾸준히 나올 거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그 유족들도 정말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경제 발전을 못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그 발전의 밑거름으로 다 죽이고 있는데 소용없는 일이죠. 저희도 똑같은 비정규직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희 자식은 저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아마 많은 가정들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 가정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건 결국은 정부가 해주지 않아요.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는 힘써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피해 당사자나 예.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모든 그 형태만 다르지만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게 많이 억울하게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죽을 가망성이 많으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죽지 않도록 예. 안전하게 재단이 목표를 갖고 있는 거 그런 프레임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너무나 정상적인 노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행복이 없어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행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제발 비정규직이 없어져서 적당히 일해도 먹고 살 형편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자의 인간 가치 존중을 해줬으면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을 거다.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김용균 재단 자주 들어가 보고요. 이 웹사이트 같은 것도 또 후원하실 분들께도 참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하시는 행사라든가 함께 도움드릴 일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자 시인이 20년 후의 지에게라는 제목으로 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이런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수많은 용균 씨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용균 씨 가족들과도 손 한 번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평전 개정판 서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태일은 여러분에게로 간다. 오늘 정준이의 노는 전태일과 김용균을 여러분에게 보내며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